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과 양자역학의 제2부 공과 중도에 대한 강의 중 9번째로서 제목을 공죽시색이라고 한번 붙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왜 공죽시색이냐, 진공에서 우주가 나온다면 공죽시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8강에서 반입자의 존재를 예측한 디락의 이론은 훌륭하지만 몇 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은 디락의 바다는 진공의 양자론적 성질을 훌륭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완전한 모델은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서는 입자만 마이너스 부호의 에너지를 가진 것으로 기술했거든요. 반입자도 있잖아요. 그럼 반입자에 대해서 똑같이 입자와 같은 모델이 있어야 되고, 반입자도 입자와 대칭적으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진공을 양자론적으로 기술하는 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고전역학이든 양자역학이든 지금까지 물리학 이론이 다뤘던 운동방정식은 주로 하나의 입자가 또 다른 하나의 입자에 대해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움직이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디락의 바다에서 보듯이 진공이 마이너스 부호의 질량을 가진 입자들로 가득 차 있다면 사실은 무한히 많은 입자가 참여하는 동력학적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개체 입자만을 다루는 양자역학만으로는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없어요. 그래서 무한히 많은 입자를 다루는 새로운 방법이, 양자론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양자장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양자장론에서는 뭐냐면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파동함수에 대하는 것이 양자장론에서는 어떤 기본적인 물리 변수로 나타난다. 그 정도 차이가 있다고 말하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의 양자장론에서는 모든 물리적 존재를 장으로 표시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그 힘을 주는 장으로서 우리가 느끼는 게 중력하고 전자기라면 뭐냐면 전자기 장이 이게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전자기 힘을 느끼는 거고, 중력장이란 말은 태양이나 지구가 공간에다가 그 중력장을 펼쳐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중력을 느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 그렇게 힘을 전달하는 중력장이나 전자기장뿐만 아니라 물질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을 나타내는 소립자예요. 그게 바로 양자역학의 파동함수에 해당하는 것을 여기 물질장으로 도입을 해서 그 장을 통해서 이제 기술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양자역학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러고 이론은 설명 안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이론도 설명 안 드리는데 양자장론의 이론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그러지 않거든요. 단지 그 수학적 구조가 이제 물리학자 해보니까 묘하게도 양자장론의 수학적 구조는 스프링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딴 거 생각 없이 밑에 왔다 갔다 해서 스프링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양자장론은 따로 공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을 수학적으로 기술하면은 스프링 운동과 같은 방식으로 기술되니까 그냥 스프링을 보면은 여러분 양자장론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뭐 양해를 해줄 수 있겠죠. 이제 양자장론 입장에서 진공이란 뭔가를 생각하죠. 그러니까 고전장론이란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고전장론을 소위 양자화시키면 우리가 양자장론이라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양자화시키는가를 따질 필요 없이 양자론을 도입하지 않고 그냥 중력장, 전자기장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장의 값이 0인 상태란 말은 뭐죠? 그 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 진동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장은 스프링하고 수학적 구조가 같다 했으니까 스프링이 진동하지 않는 거네요. 그럼 지금 그 스프링 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 스프링은 스프링의 단자가 M이라고 쓴 것이 움직이지 않고 딱 X 있고 0이라고 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왼쪽은 움직이잖아요. 그 왼쪽 움직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럼 스프링이 이렇게 좁아졌다가 넓어졌다 할 때마다 뭐가 생기냐면은 그 스프링에 축적된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어떤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오른쪽 그림은 가만히 멈췄으니까 아무 에너지가 없잖아요. 이런 걸 그러니까 우리가 진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적어도 고전적으로는. 그런데 양자론적으로 보면은 이런 의문을 해서 장이 진동하지 않고 일정한 값, 0이라는 값을 갖는 것이 가능한가? 그 말은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장이 스프링을 갖다고 했으니까 장이 진동하지 않고 일정한 값, 0이라는 값을 갖는다는 말은 지금 스프링이 딱 일정한 길이에서 고정돼가지고 멈춰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하죠?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그러니까 스프링의 길이가 고정됐다는 말은 거기에 스프링의 단자 M이 위치가 딱 정확하게 어디에 멈춰 있다는 거잖아요. 멈춰 있다는 말은 위치가 정확하다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했었어요? 불확정성 원리가?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다. 여기는 근데 멈춰 있다는 말은 뭐죠? 위치도 결정됐고 속도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결정된 거잖아요. 그럼 불가능해요. 그럼 뭐냐? 적어도 원자 세계의 불확실성이란 건 뭐냐면은 물리학자들은 원자의 주위를 도는 전자의 위치를 알면 그 속도를 알 수가 없고 속도를 측정하면 전자의 위치를 알 수 없어서 쩔쩔매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불확정성 원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측정해가 관측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그 왼쪽 그림은 컴퓨터 실험에서 말하는 것대로 전자가 있는데 빛이 와서 때려가지고 전자도 튕겨나가고 빛도 튕겨나가는 거죠. 따라서 현미경으로 전자를 보려고 그래요. 그 파란 공이, 오른쪽 그림에서 파란 공이 전자인데 보려고 그러면 파란 쪽에서 온 빛이 때려서 전자에서 부딪혀가지고 빨간 색깔로 들어와야 내가 보죠. 그러면 벌써 전자는 움직였잖아요. 그죠? 움직였으니까 위치에 불확정도가 생겨서 델타 X라고 붙인 것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위치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에는 반드시 불확정도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위치 불확정도를 우리가 델타 X라고 붙여서 X를 우리가 좌표라고 한다면은 델타란 말은 불확정이라는 뜻이에요. 운동량은 여러분들이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운동량 P에다가 델타를 붙였다는 말은 운동량의 불확정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은 왼쪽 그림은 델타 X의 폭이 크죠. 희미하게. 그러면 델타 P가 작아져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 어때요? 델타 X가 굉장히 작죠. 그 위치가 거의 일정한 곳에 있대요. 그러면 델타 P가 커져요. 반드시. 그래서 이것을 하이젠버그가 1927년에 불확정성 원리를 발표했는데 고전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의 차이는 바로 불확정성 원리를 적용하느냐 않느냐의 차이에서 오는 거예요. 모든 수식은 똑같아요. 사실은 고전역학에 나오는 수식도 전부 다 양적학에 나오는 수식처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불확정성 원리를 적용하면 그 양자역학이 돼요. 따라서 그 말이 뭐냐면 고전역학이라는 것은 양자역학의 근사치에 해당하는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물리학의 기본 원리가 바로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그리고 위치와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다면, 둘 다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 우리 인간의 인식에 한계가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불확정성 원리를 그 수식으로 나타내면 굉장히 간단해요. 거기에 델타 X, 델타 P가 뭐라 했어요, 아까? 델타 X가 위치의 불확정도, 딱 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만한 폭이 있는 거죠. 그게 델타 X예요. 근데 운동량도 속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운동량이라는 개념이 머리에 안 들어오면 속도라 생각하세요. 속도가 딱 어떤 값이다 하게 아니라 좀 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속 10m 달린다면 딱 10이 아니라 9.5에서부터 10.5 사이다. 그게 델타 P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입자의 속도와 위치를 동시에 정밀하게 측정하면 불가능하다. 근데 고전역학에서는 동시측정이 가능해요. 그다음 상대성 이론에서 동시측정이 가능하다는데 이것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위치 불확정도 델타 X와 속도의 불확정도 델타 P를 곱하면은 2분의 H 바만보다는 크다.
H바라는 것은 디락 콘스턴트를 해가지고 거기에 뭐 1.0 얼마 했었는데 이건 의미가 없고요. 그냥 어떤 유한한 값보다 어떤 작은 값보다 크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오늘은 이걸 이해하지 않겠지만 나중에 사용할 건데 꼭 델타 X와 델타 P만 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의 불확정도와 측정 시간의 불확정도에 대해서도 불확정성리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델타 E 곱하기 델타 T는 그러니까 델타 E가 에너지의 불확정도, 델타 T가 그 측정 시간인데 그것도 역시 2분의 H바가 나와요. 정확하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할 것은 H바가 뭐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위치의 불확정도와 속도의 불확정도를 곱하면은 어떤 유한한 것보다는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겠어요? 고전역학과 달리 양자역학에서는 스프링이 진동하지 않는다는 게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스프링이 정지한다는 것은 델타에서 0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건 델타에서 0이니까 델타 H 곱하기 델타 P를 곱한 것이 어떤 유한의 값이라면 델타 P가 무한대가 된다는 뜻이죠. 그 말은 뭐죠? 딱 고정된 위치에 있구나 하고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 스프링이 격렬하게 진동되는 거죠. 그 말은 장이 고정된 값을 가질 수 없다는 걸 뜻하죠. 장이 고정된 값을 갖는 그 순간 그 값에서 벗어나는 경량이 무한히 커진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양자장을 모르더라도 이렇게 스프링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죠. 그러면 이걸 양자요동이라고 부르는데 장은 반드시 요동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딱 우리가 일정 값에 머물러 있을 수 없잖아요. 요동하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퀀텀 플락체이션이라고 그러죠. 진공요동이라는 것도 진공도 뭐냐면 장의 값이 0일 때도 요동을 하게 돼 있어요. 항상. 자, 진공이 요동한다면 뭐가 되겠어? 뭐가 생기겠죠? 양자로 진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장의 값은 0이에요. 그렇지만 그 부의 장의 에너지가 최소가 되도록 장이 미세하게 진동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조금씩 이렇게 에너지가 가장 작게끔.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장이 진동하지가 않을 수가 없고 그 말은 아무것도 없다고 인식하는 순간 무엇인가로 진동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불확정성 원리에 의하면은 이용해서 양자론적으로 기술하면은 자연은 텅 빈 공간을 허용하지 않아요. 뭔가를 흔들리게 돼 있어요. 고정된 스프링이라는 건 없다는 거니까 고정됐다가 간 그 순간 그러니까 고정된 위치에서 정지했다 하면은 델타 X도 0이고 델타 P도 0이라는 거죠. 그런 건 없다고 그랬으니까 뭔가 진동하는 거죠.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텅 빈 공간을 허용하지 않아요. 진공이란 건 입자, 반입자가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 쪽이죠. 파란 그림에서 그 입자, 반입자가 나와갖고 관측이 되기 전에 빨간 점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럼 우리가 나왔는지 모르니까 우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진공에서 우리가 관측을 못하는 짧은 순간에 뭐가 생겼다가 입자, 반입자 생겼다가 사라지고 하는데 우리가 관측되지 않고 이렇게 생겼다 사라지는 입자를 가상입자라고 하는데 그걸 꽉 차 있으니까 여기서 우주가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가상입자라는 건 뭐냐면은 불확정성을 원리를 위배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은 인간은 인식을 하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불확정성 원리라는 것은 관찰할 때 그 원리를 만족시키는 거니까 불확정성 원리를 위배하는 사건이 생겨나면은 우리가 그런 것은 있는 점인지 모를 거거든요. 그런 걸 가상입자라고 해요.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를 위배하는 행동을 하는 입자들이 가상입자인데 가상입자들은 확립화 형태로 존재하며 힘을 전달하기도 하고 진공 상태에서는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온갖 사건을 일으켜서 간접적으로 그런 걸 존재한다는 것을 물리학자들은 계산을 통해서 예측도 하고 실험으로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상입자는 직접적으로 측정되지는 않지만 에너지를 주면은 가상입자가 바로 입자, 반입자로 나타나서 실제 입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 진공에서는 입자, 반입자가 나타났다 사라진 현상이 계속 반복되면서 부글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라고 부르는 일상 경험 세계보다도 오히려 양자 진공이
더 복잡할지도 몰라요. 바로 진공에서 부급을 끓는 것들을 그려냈는데 여기에서 이런 말 하셨죠. 지금 현대 우주론 중에서 초팽창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초팽창 이론의 창안자인 알란 구스가 이런 말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하는데 우주는 공짜다. 그 말이 뭐죠? 진공에서 뭐가 부글부글 거리다가 어떻게 하다가 거기 그림처럼 팍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Bubbling out of nothingness. 그게 우주일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공에서 우주가 나왔다. 그러니까 현대 우주론에서는 많은 모델이 있지만 모두 양자 진공에서 우주가 탄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공에서 우주가 나왔으니까 그걸 공죽시색으로 불러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7강 색즉 시공에서 우리가 사물의 실제성을 논하면서 우리는 윤리적 의미를 어떻게 봤냐면 집착에서 벗어나 우선순위 하나하나에 충실하라는 뜻으로 해석했고 제8강 공부리색에서는 우리가 그 윤리적 의미를 일상적이고 사소하게 보이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말고 매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라고 보았는데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다른 느낌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일상적인 것을 공으로 비유했죠. 근데 공죽시색의 윤리적 의미 역시 공부리색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사실 일상적인 것이 큰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적인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래서 일상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려고 노력해도 그것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수영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일상적인 것이 나한테 좋은 영향을 갖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반야신의 첫머리가 행신 바람일다시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곡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별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이 정신적인 의미에서 공이라면 그것이 사실 나한테 좋은 영향을 주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좋은 도반을 사귀는 것이 수행의 모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시색에 생각하는 말과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붓다 브레인의 저자들이 말하듯이 우리한테 큰 영향을 준다 했잖아요. 빗방울 하나는 힘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그랜드 캐니언 조각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좋은 친구랑 얘기하고 좋은 얘기하고 살면은 우리한테 당연히 좋은 결과가 와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쌍유따니까야, 그 S가 쌍유따니까이거든. 쌍유따니까야 3품 18에 보면은 좋은 친구 경에 이런 말씀합니다. 좋은 친구, 좋은 도반을 사귀는 것은 청정한 삶의 전부와 같다고 여겨야 한다. 그 다음에 법구경 개송 207에는 이런 말이 납니다. 성인을 만나면 좋은 일이다. 함께 살면 언제나 즐겁다. 어리석은 자를 만나지 않으면 늘 편안하고 즐겁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하고 사귀라. 스타니 파타이는 이런 말이 납니다. 거기 그 259, 개송 259에서도 268까지에 나오는 건데, 어리석은 일을 친하지 말고 지혜 있는 일을 친하며 존경할 만한 일을 받들라. 그러니까 좋은 사람하고 사귀는 거, 우리 경우에는 좋은 친구와 사귀는 거, 그것이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나한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공즉시색의 윤리적 의미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공불이색의 짝이 되는 색불이공에 대해서 한번 양작을 통해서 반야신경이 전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